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그런 신고를 대학생들이 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대학생이 국정원에 신고를 했을까 말이죠.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 전광훈 목사님이 연설에서 가끔씩 얘기하다가 요즘 말이죠. 선거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압박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말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말이죠. 대학생들이 나서서 국정원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아주 깜찍하고 아주 기특합니다. 그 내용 보도하겠고요. 자, 추미애와 윤석열이 격돌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인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짓겠다. 그것도 윤석열을 패싱하고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난데요. 혹시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더 강하게 선거법 그리고 조국 수사 계속 추진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일단 국정원에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저는 전화를 말이죠.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말이죠. 자, 일단 신의 한수 기자와 이용남 실장, 이용남 오늘 헷갈려. 김용남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남 씨가 또 있나요? 저희 고정 출연진 중에 이용남 실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용남 실장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제가. 가끔씩. 방송하다 보면 그럴 때가 좀 있죠. 자, 여러분들 하여튼 신의 한수 기자들이 쭉 나와 있는데, 오늘 할 얘기가 많아요. 문재인은 간첩이다 얘기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저는 비례자유한국당 이 부분도 좀 궁금한 게 많아요. 당대표가 누가 될지 또 보도를 또 나왔고, 거기에 또 김영남 의원님께서 이게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궁금합니다. 지금 그 얘기부터 할까요? 비례자유한국당? 한번 해보는 거죠.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 맞고, 당내에 내부적으로 누가 당대표를 할지도 논의가 됐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확정은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선의 비례대표 의원 중에 좀 전국적인 인도가 있는 인물로 논의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례자유한국당이 정당 번호 앞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몇 명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소위 선수로 보나 나이로 보나 그 사람이 당대표를 하면 내가 어떻게 그 당에 소위 이제 그 밑으로 가겠느냐, 뭐 그런 반응이 좀 나온 것으로 알려져서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거론되는 몇몇 인사들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저도 딱히 떠오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또 문제인데, 제가 가서 당대표 할까? 농담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또 비춰요. 농담이에요. 농담. 어쨌건 지금 비례자유한국당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당대표 이럴 때는 이제 국민들이 추천을 해서 말이죠.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아주 젊은 청년이, 대학생들이 문재인은 간첩이다. 국정원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파 성향의 유튜브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청년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녹취 영상을 들어보니까 청년 같다. 어쨌든 우파 성향인 것 같고,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인물로 보여지는 인물인데, 이 모 유튜버 채널의 운영자가 경찰청에 그리고 나중에 국정원에 전화해가지고 문재인이 간첩이다 라고 신고했다는 영상이 지금 알려지고 있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벌써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13만 건가량을 넘어선 걸로 알려지는데요. 이미 해당 영상을 접한 많은 분들은 상당히 지금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역시 하는 짓이 간첩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또 지적을 많이 그동안 해오셨는데, 여기에서 역시 문재인이 간첩은 간첩이지 문재인이 대통령 같지가 않아, 뭐 이러한 시각들을 어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많은 분들의 환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 이름이 생각 모듬찌개라고 하네요. 여기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이는 그런 인물이 이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영상이 뭐냐면은 바로 이 영상입니다.
국정원에게 문땡땡 씨를 간첩 신고했습니다. 라는 영상이고, 지금 다른 영상들과 달리 조회수가 매우 높습니다. 이 채널이 구독자 수가 3만 명이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상은 조회수가 이미 13만을 넘었었어요. 국정원에 문모모 씨를 간첩으로 신고했다. 라는 내용인 건데, 내용이 굉장히 세요. 이 영상에 말미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당신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보법 위반을 범한 한 명의 범죄자일 뿐입니다. 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도 전달했거든요. 자, 이제 제가 그 영상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모든 내용을 다 들려드리면은 이게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일부만 좀 발췌를 했고요. 내용 전개만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래요. 간첩 신고는 1번을 눌러주세요. 뭐 이게 경찰청인가 어딘가 처음에 했나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찰관이 전화를 받습니다. 긴급 신고 112입니다. 라면서 전화를 받는데 갑자기 이제 이 해당 유튜버 생각 모듬찌개인가요? 그 유튜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간첩 신고한 곳 맞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간첩이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시죠? 라고 물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 유튜버가 예 제가 간첩을 신고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이죠. 저희가 앞으로 돌아가고 요번을 좀 쉽게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연기를. 이 부분 혹시 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디오 파일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만. 이 부분요? 네, 이 부분은 오디오 넣었는데 이게 왜냐면 그동안 저희가 참 이런저런 파일을 넣어도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제가 아까 직접 테스트 해보니까 소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해보죠. 네. 들어볼게요. 안 나와요. 이제 눌러보겠습니다.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 천천히 얘기 좀 해주세요. 문재인 씨를 좀 신고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신고하고 싶다고요? 네네. 자, 지금 예. 이제 영상을 이제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그 112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앞에서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긴급신고 112입니다. 하는데 그거 혹시 간첩 신고한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걸 우리 연기를 해야 재밌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밋밋해. 그래서 누가 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유튜버는 우리 우동균 기자가 제가 하고 할까요? 네. 그 다음에 119 대원은 박한석 부장이 해야 돼. 알겠습니다. 112. 맞아요. 긴급신고 112입니다. 저 혹시 간첩 신고한 곳 맞나요? 예? 무슨 일이시죠? 예. 제가 간첩을 좀 신고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 천천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문재인 씨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예? 하다가 이게 좀 오랫동안 신고를 해요. 이게 침묵이 5초 정도 나와요. 그러다가 신고자분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하셔서 안내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 유튜버가 110번은 종합민원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간첩 신고한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당황했다가 그게 아니라 그 110번으로 전화하셔서 국정원 연결해달라 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이래서 국정원에 또 연결합니다. 이분도 참 대단해요. 이 경찰관도 할 일 다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자, 이거 한번 우리 또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입니다. 예. 간첩을 좀 신고하고자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예,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재인 씨입니다. 대통령을 간첩으로 신고하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인데 대통령을 간첩으로 신고했다고요? 근데 문재인 씨라고 했지 대통령이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또 척하니까 또 착 알아들어요. 또 이분들도 문재인 씨라고 했지 문재인은 대통령만 문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나가는 문재인도 있을 수 있는 건데 딱 알아들은 거죠. 이제 대통령 간첩 신고하겠다니까 내내 이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말하죠. 예,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른 상담원 연결시켜. 다른 상담원을 연결하는 거야. 자기가 이제 응대 안 하는 거야 또. 돌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연결이 또 한 2분? 하여튼 또 꽤 긴 시간 동안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가 나와요. 제가 이제 또 대학생이니까 예, 간첩을 좀 신고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 문재인 씨를 간첩으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떤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신고하고자 해서요. 이분이 너무 틀렸어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신고하고자 해서요. 하는 곳마다 112에 전화하면 110으로 전화하라고 하고 110으로 전화하면 113으로 전화하라고 하고 또 113으로 전화하면 또 어디다 돌리고 계속 다른 분들한테 연결시켜 주셔서 절차가 궁금해서요.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전화 주신 분은 국가정보원이고요. 예,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희 전화번호는 111입니다. 국정원에도 신고할 수 있고
검찰이나 경찰에 예, 저도 신고할 다 수 알고 있고 있습니다.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112, 113, 110 모두 다 신고할 수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전화할 때마다 다 이렇게 회피만 하고 있어서, 문재인이란 말만 나오면, 아니, 대통령이 간첩이 아니라는 법도 없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간첩이 거의 불명한데, 왜 이렇게 나의 접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얘기는 들어줘요. 한번 좀 해주시죠. 간첩이라는 어떤 뭐 증거라던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 그거 너무 많은데 이걸 제가 다 들고 가면 돼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저희 쪽은 뭐 방문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럼 그냥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 얼마 전에 7조 원 석유를 중국하고 만나가지고 북한으로 전달했던 거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석유를 북한으로 전달했다고요? 예, 7조 원어치. 누가 전달을 했다는 겁니까? 문재인 씨 지시로 북한에 석유 전달한 거죠.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선생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외신에 다 나와 있어요. 선생님 성함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신고자도 성함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아, 이런 건 상관없고요. 아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 국보법 위반이다, 뭐다 해서 근거를 말한 게, 얼마 전 이제 그 석유를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환적하는 그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문재인의 지시로 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하니까, 이 해당 유튜버가 그 외신에 이미 기사 다 나와 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이 국정원 그 상담한 남성분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그 가지도 못한다고 하고, 그 메일 주소를 내가 알려주면은 그거 다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하니까, 이 남성 직원이, 그러시면은, 국정원 홈페이지에 신고한 데가 있으니까요. 거기 올리시면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근데 선생님 성함 좀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신고자도 성함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라고 하니까, 이명도 상관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이 유튜버분이 진짜 대담해요. 사실 국정원에 전화해가지고 그러게 시작하는데, 계속 집요하게, 근데 아까 왜 그 성함을 왜 물어본 거냐? 어떻게 하려고 한 거냐?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해명을 해야지. 국정원 상담원이 오히려 절절예다 결국 끊어지는 그런 이제 영상인 건데, 결국 이 유튜버가 정말 대담하게, 저희도 사실 오늘 좀 늦게 알았어요. 늦게 알아가지고 보는데 처음에는 점을 딱 봤습니다. 한 6분 분량인데 너무 사이다고 딱 처음에 아니 간첩을 신고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라고 해서 네 누구를 신고하려고 하시죠? 문재인 씨요. 라고 말하는 이 대담함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화나고 있고요. 뭐 사이다다. 문재인 간첩 맞다. 제대로 된 청년이다. 뭐지,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정말 한동안 저희 신의 한 수, 조국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참 우울하던 시기에, 이렇게 정말 속 시원한 청년의 영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또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이, 앞서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채널이 우파 성향이에요. 또 실제로. 보면은, 생각 못 움직인데요. 이 하나하나 보면은, 문재인과 일본 배우 히토미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과거에 그 문재인 씨가 이제 트위터에서 근친 야동을 올린 게 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뭔가 그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고3에게 이제 투표권을 준 것과 관련해서 또 비판적인 그런 영상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유익한 채널인 것 같아서 또 겸사겸사 이렇게 소개를 저희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네. 사실 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대통령이라고 해도 절차에 따라서 받고 문제가 있다면은 그걸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거의 안 받으려고 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상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겁은 먹었겠지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국정원 그리고 경찰의 보안 담당 부서도 그렇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로 거의 초창기에 선언한 게 있어요.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고무 혐의는 아예 정보 수집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광화문 대로에서 김정은 만세 이런 걸 외쳐도 아예 그거는 정보 수집 단계부터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무슨 백두 징송위원회? 네, 백두 징송위원회. 네, 그런 게 서울 한복판에서만 열리고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게 이 정부 들어서 아예 북한을 미화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문제를 안 삼겠다. 사실은 문제를 안 삼겠다 정도가 아니고 그거를 더 해도 된다라는 식의 고무를 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다. 이거는 뭐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되고,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되면 동서독도 통일하고 그렇죠. 나서는 드러나죠. 사기 문제가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서독의 총리실 비서실에도 간첩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 후보는 예전에 그 월남 패망할 당시에 그때는 대통령 유력한 야권 후보가 간첩이었어요. 아, 베트남에서요. 네, 쭝띵쭝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될 거고, 네. 지금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에는 확실히 문제가 많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역사관이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은 정말 게으른 거예요. 왜냐면 30년, 40년 전에 그 대학교 들어가서 초창기 시절에 소위 사회과학 서적이라고 불리우는, 그 과학도 아니지만 그 아주 왜곡되고 삐뚤어진 시각에서 쓰여진 책 몇 권 읽고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부도 안 하고 새로운 거를 뭐 습득하고 아니면 잘못된 생각을 수정조차 안 하고 그 생각으로 그러니까 586 운동권들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게으르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거든요. 아니 1989년도에 소련이 해체되고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20세기 내내 실험을 했던 사회주의 실험이 결국엔 실패를 했는데도 그거를 인정 안 하는 좌파는 우리나라 좌파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는 사실 뭐 좌파라고 부를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만 사실상의 왕조 국가를 찬양하는 거니까 매우 생각 자체가 퇴행적이고 매우 수구적인 세력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 분명히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2018년 9월 19일 평양에 가서 15만 뭐 대관중 앞에서 본인 스스로를 가리켜 남쪽 대통령이다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었던 진짜 게 한심합니다. 진짜.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북한에서 항상 그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남쪽 정부. 왜냐면 그 사람들 북한에서 보기에는 뭐 주사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반도에 있어서 정통성을 가진 정부는 북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1948년도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다음 정부 구성을 했는데 이거를 일종의 중앙과 상의 없이 일개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수립됐다. 이런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북한의 그 시각이 그런데 우리나라 주사파가 똑같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운영 중에 남쪽 정부, 남쪽 대통령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평양 가서 공식 연설을 하면서 스스로를 가리켜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각하죠. 사실은 우리가 이게 오늘 뭐 오래간만에 좀 쾌활하게 웃고 시작했지만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이게 결코 웃을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예, 저희 시청자분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간첩신고 번호를 소개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시청자 여러분, 주변에 거동 수상자를 발견하시면 국번 없이 국가정보원 111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찰청 같은 경우는 국번 없이 113번입니다. 지금 간첩 포상금이 많이 올라서요. 이제는 간첩선을 발견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준다고 하고 간첩 개인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간첩 포상금을 어떤 사건에 얼마를 주었는지 제가 간단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1967년 용대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거주하는 이상근 씨 자택으로 무장공비 2명을 발견을 했거든요. 이 이상근 씨가 본인의 부인에게 저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있어라라고 무장공비들을 속인 이후에 재빨리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보상으로 받은 게 좀 재밌습니다. 보상으로 14평 기와집을 받았고요. 외양간을 비롯해 식기, 장롱, 양복장과 같은 기구 50점, 탈곡기, 소 2마리, 돼지 2마리, 토끼 10마리를 받았습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집 한 채에다가 뭐 조그만 14평짜리 집 한 채에다가 외양간이 포함됐으니까 20평짜리 집으로 보고
뭐 가구가 다 들어가 있는 원룸을 다 줬다는 거 아니야? 원룸에 다 들어가. 그렇죠. 요즘으로 따지면 빈농에서 중농 정도로는 신분이 상승을 한 겁니다. 정도를 줬다는 얘기지. 소가 아마 이제 다 성체 소가 요즘에 한 1000마리씩 할 겁니다. 그리고 돼지 2마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새끼를 낳을 때 8마리씩 하니까 암수 한 쌍이면은 거의 1년 정도면은 거의 뭐 엄청나고요. 토끼 10마리 정도면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저 가격을 따져도 엄청나게 해준 거예요. 네, 진짜. 예, 이어서 1980년 3월 23일에는 철책 근무를 서던 우리 국군 장병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황중의 일병과 김범규 이병이 무장공비를 발견하여 3명을 사살하였는데요. 보상으로 무엇을 받았냐? 충무공 훈장과 시계, 그리고 1613만원을 보상으로 받았는데요. 당시 31평짜리 대치동 아파트가 1847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음마 아파트. 네. 그렇죠. 네, 31평이면은 음마 아파트입니다. 저 정도면은 정말 요즘으로 따지면 정말 수억 원대의 네. 돈을 받았다고 수억 원이 아니고 지금 20억 원이죠. 20억이에요. 아니,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서 그렇지만 당시 현금 가격으로 추산을 하게 될 경우 수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상이 저 됩니다. 돈으로 저걸 음마 아파트를 사놨으면 몇십억 됐지. 20억이죠 지금. 이제 회장님 됐죠.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덕분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죠. 아파트를 그렇죠. 샀다가. 그리고 이제 1980년 5월 23일에는요, 서울연합 여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여성 2명이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까요, 이 사람이 간첩 첩보원이었습니다. 독침을 쏘면서 저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잡고 보니까 그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포상금으로 5,050만 원을 주고 정말 거액 아닙니까? 거액이죠. 그리고 간첩 지갑에 있던 현금을 준다고 합니다. 지갑에 있던 현금을 준단 말이야. 이 당시에는 간첩 포상금이 3,000만 원이었는데 네. 그때 특별 자수기간인가? 아무튼 특별히 간첩들을 잡는 기간이어갖고 네. 2,000만 원을 더 줬다고 해요. 아, 근데 여기 지갑에 있는 거 준 게 더 재밌는 거. 그거 재밌죠. 줘봐! 볼 필요 없잖아. 이거 사용하는데. 대단하네. 네. 그 당시에 현금을 193만 원을 그러게. 들고 다녔다니. 저 당시에 일반 공무원들하고도 한 8만 원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예. 계획을 들고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1980년 6월 20일 대천 앞바다에서 선원들이 간첩선을 신고를 했습니다. 예. 목선 안에 무장 공비들이 타 있던 것을 그 인근을 지나던 우리나라 선원들이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나눠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2명의 선원들이 572만 원씩을 받았으며 민간인 신분으로는 최초로 카 퍼레이드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1999년 9월 18일 대만의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 정말 많은 우리 국군 장병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좌초한 잠수함을 최초로 발견한 택시기사 이준기 씨 같은 경우는 포상금으로 9,450만 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예.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요. 간첩선을 신고하게 될 경우 최대 20억 원을 준다고 하니까요. 말 그대로 로또 아니겠습니까? 20억 원?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시는 우리 자유파 애국시민들도 해안가를 지나실 때 좌초된 간첩선을 발견하시면 지체 없이 국번 없이 111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예. 쉽지는 않은 게 그 목선 내려와가지고 은밀히 내려오는 거 신고하잖아요. 그러면은 대공 용의점 없음. 그러고 그러니까 요새 그냥 다 바로 대부분, 종이로 돌려보내요. 예. 야. 근데 저렇게 신고해야 되는 거동 수상자가 요새 맨날 KBS, MBC 메인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수자들 나오잖아요. 거동 수상자들이 그러니까. 메인 뉴스에 매일 나오지. 아, 이제는 말이죠. 간첩을 신고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간첩 신고하러 왔습니다. 아까 전화하는 거 이렇게 점잖게 네. 국정원이 다 했죠. 간첩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신고요? 그분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왜요? 이런 승진해야 돼, 승진. 그 사람이 힘이 든 것 같아. 예, 승진해야 돼.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받아가 전화해서 간첩이세요? 예, 청와대 잘 알고 있으면요. 저 좀 잘 봐달라고 해주세요. 이러는 거 아닌지. 아니, 사실 그런 옛날에는요. 유머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간첩까지는 아니더라도 삐라만 갖고 파출소에 가면은 뭘 문방구 하잖아요. 문방구 정책도 주고 그게. 뭐 연필도 주고 책받침. 빈손으로는 절대 안 돌아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간첩 신고한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111에서 113으로 돌리고 막 뺑뺑이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우리 신혜시 대표께서는 과거에 이제 DJ, 안티 DJ 활동하셨으니까 더 잘 알겠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가 딱 김영삼 정권 끝날 때였거든요. 네. 2학년 때부터가 이제 김대중 정권이었는데 그때도 참 심각했던 게 그때 저희 부모님이 되게 어이없어 했던 거거든요. 왜냐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사는 지역에 이제 산이 있어요. 거기 삐라가 막 몇 장 발견된 거예요. 그거 주워서 갖다 주니까 연필하고 공책을 줬거든요. 그 당시에. 저 때도 줬어요. 1997년. 근데 그때 줬는데, 그 다음에 또 삐라를 발견해가지고, 당연히 공책 주겠지 갔는데, 그거 학교에서 안 받으니까, 그냥 집에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져가. 그냥 버리든지 알아서 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 보십시오. 그 DJ 5년 거쳤죠? 노무현 5년 거쳤죠? 이제 완전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지금 무죄 조건 아닙니까? 이젠 이거 간첩 신고했다가 오히려 제가 털릴 게 아니까 전 그게 걱정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그분이 대단한 거예요. 예. 제가 노무현 때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때 이제 아는 정보기관원들이 한 얘기가 간첩을 잡으려고 해도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면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데, 오히려. 그래서 꼭꼭 숨겨놨대. 정권 바뀌면 해체해 조사해야지 했는데, 참, 광우병 촛불 난동 사태 터지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했지만 불구하고, 좌파들이 그냥 아주 힘이 많아서 제대로 하지 못해갖고 말이죠. 지금도 득식을 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유, 참, 그런 거 보면.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공수사 라인이 많이 무너졌죠. 그렇죠. 그때 많이 잘리기도 잘렸고,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은 엄청나게 많이 퇴직당했고요. 경찰의 대공수사 라인도 많이 줄였어요, 조직 자체를. 그리고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서울 북부지검 근무하면서 공안을 했었는데. 아, 공안하셨군요. 우리가 왜 대공 혐의자에 대해서는 감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이제 전화 감청을 하는데, 그때도 법원의 판사들이 이 감청영장을 잘 안 내줬어요. 감청영장을 그때 2달 단위로 해서 보통 이렇게 계속 갱신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한번 시작을 하면 1년 내지 2년을 해요. 왜냐면 잘 안 잡히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긴장을 좀 놓은 상태에서 얘기하던 게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감청영장을 한 2-3번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게 1-2년 쭉 해야 한 건 정도 잡을까 말까 하는데, 법원의 판사들이 영장을 안 내줘요. 그러면서 이유가, 벌써 한 서너 달 했는데, 왜 자꾸 청구하냐 이거야. 아니, 그렇게 쉽게 잡히면 그게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이 대법원에서 이 영장 기각률 같은 걸 체크를 했어요, 판사들의. 감청영장 계속 재발부율 높은 판사들, 이렇게 해갖고, 법원행정처에서 그때도 경고를 했다고. 이미 정보 성격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예 감청영장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정부에서는 더군다나 이 정도 성향의 정부면 법원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거든요. 지금 더하지 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선 이후에는 이용은 당시 대법원장 때만 해도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더하죠. 사실은 어떤 대공수사를 할 기반 자체가 다 허물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사실 이 문재인 정권 같은 정부에서는 오히려 간첩에게 민주화 유공자 포상을 하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됩니다.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받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앞서 과거 서독에 총리의 비서진들 사이에서 그러한 간첩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누구라고 대놓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전에 비서실장했던 분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 공무하는 이력이 있었고, 감옥인가요? 지금도 돌아다니는 게요. 그 사람은 경찰서인지 어딘지 유치장에 들어가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북한 측하고 통화하면서 막 좋다고. 맞아. 전화 MBC인가 어디가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 통일운동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간첩 얘기 길게 했지만,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거 신고했더니 이렇게 미적미적 되네요. 자료 갖고 와! 잘못 갖고 왔으면 당신도 조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하든지, 아니면 성심성의껏 어떻게 하든지 알려줘야 되는데, 미적미적 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 국정원 말이죠. 제대로 좀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건 대통령이 간첩이다. 이걸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말이죠. 하는 짓거리가 간첩 같아. 예, 하는 짓거리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하는 짓거리.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북한에 석유 줬죠. 석탄 줬죠. 예, 몰래 갔죠. 또 그게 또
우리 기업들, 공기업을 통해서 또 수입이 되고 말이죠. 아주 여러 가지로 수상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신영복에 대해서도 존경한다고 하고 말이죠. 이런 거 여러 가지 보면 여러 가지로 의심스럽습니다. 의심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짓거리 보면. 자, 다른 소식 전할 텐데요. 검찰과 지금 추미애가 격돌했습니다. 윤석열 대 추미애 격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추미애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얘기 모두들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검찰 인사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 위원들에게 이번 주 위원회 참석 가능한 날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위원회를 이번 주에 개최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 밑에서 검찰 인사 절차가 초고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로부터 아직 인사와 관련된 아무런 협의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내일 7일이죠. 오후 4시쯤 검찰청을 비롯해서 산하 외청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복지공단 등의 기관장들이 예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미애를 예방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아마도 별도로 추미애를 대면할 예정이고요. 다른 외청장들은 아마 단체로 만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일 까봐야 합니다. 진짜로 그냥 여러 명 만나는데 단체로 만나는지 아니면 독대를 하는지 이것은 좀 두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면담은 사실상 요식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는 초유의 답정너, 요즘 유행어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식의 인사가 드디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법조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 오전까지 아직은 인사위 소집 요청은 오지 않았지만은 이번 주에 가능한 날짜를 복수로 적어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인사위 열리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요. 검찰 인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법조인 이외에 법학교수 2명, 그리고 외부 인사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사위가 검사들의 보직과 근무지, 근무기간 등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검사장 승진은 몇 기수까지 한다, 혹은 인사 방향은 어떻다라는 식의 인사 방향만 제시한다고 하고요. 검찰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찰총장과 논의는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아직까지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에게 인사 시기, 인사 범위, 인사 절차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윤석열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런데 검찰청법의 법령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라고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기존 검찰 인사 관리에서도 상당히 어긋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해보죠. 그런데 사실 추미애가 대놓고 검찰총장에게 인사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 추미애 장관 전혀 거꾸로 알고 있어요. 잘못돼 있어요. 지금 제가 조문을 찾아볼까 하는데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에 관하여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인사청문회의 답변이 좀 황당하더라고요.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들어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청법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게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협의를 하다가 정말 두 사람의 의견이 끝끝내 맞지 않을 때는 해석상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협의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듣는 거다? 그건 아닌데 기본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노무현 때 그때 이제 강금실 장관 있을 때 노무현 때 요 부분을 좀 추가한 거 아닙니까? 검찰 독주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걸 또 패싱해 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합의가 아니고 협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 장관이 인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검찰 인사를 보면 장관목이 있고 검찰총장목이 있어요. 특히 검찰의 간부 자리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도 몇몇 자리는 검찰총장이 직접 챙기는 자리로 다 알려져 있죠. 그리고 뭐 검찰총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적어도 여기저기는 제가 누구누구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거 다 받아들여 줬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총장이 쓴 경우에는 거의 인사를 검찰총장이 주도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장관이 총장에게 맞춰주는 경우였죠. 근데 추미애 장관은 지금 태도로 봐서는 거의 제가 보기엔 이거 만나도 두 사람이 오래 얘기 못 나눌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추미애 장관이 아예 택도 없는 얘기를 꺼낼 거거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거나 뭐 그거는 그냥 알았고요. 얘기는 들었고 그냥 내가 할게요. 뭐 이런 식의 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나도 아마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한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뭐 해봐야 안 들어줄 게 뻔한 상황이라면 괜히 얘기해서 뭐 속된 말로 가오만 상하는 상황. 예.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최소 1년 단위로 하기로 했고 그리고 평검사야 2년 내지는 3년 인사 단위인데 부장, 차장, 검사장은 1년 단위가 원래 맞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7월 하순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간부들의 인사를 그러니까 올 7월 하순에 하는 게 맞아요. 지금 6개월도 안 돼서 인사를 한다? 그 검찰 인사위원회 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구체적인 명단을 놓고 인사위원들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추상적인 기준 요번엔 뭐 서울 근무한 사람은 지방으로 보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3번 이상 근무한 사람은 서울 쪽으로 근무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뭐 아주 추상적인 기준만 설명하고 됐죠? 뭐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뭐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오전에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면 오후에 인사 오픈할 거예요. 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추미애 장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청와대에서 내려보내는 인사 명단 그대로 인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총장으로서의 어떤 실질적으로 본인이 같이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자기 사람을 못 앉히고 일종의 여기도 이제 간첩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장보다는 장관, 청와대에 직보하고 뭐 이게 대검이나 검찰 돌아가는 사정을 외부로 또 전달할 일종의 간첩들이 막 들어오는 상황이면 이제 적들이 원하는 건 윤석열 총장이 그래서 열받아서 야, 난 도저히 못 해먹겠다. 때려치고 나가길 원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게 해줬으면 하고 계속 약을 올리는 인사를 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법원 행정처 없애고 사실상의 판사 인사도 정당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을 했잖아요. 이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게 우리나라는 헌법상 권력 분립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의원 내각제를 하는 날은 행정부, 입법부가 사실상 한 몸입니다만 대통령제를 하는 우리는 행정, 입법, 사법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국가 권력이 이렇게 분립되지 않고 하나로 다 모여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들이 그렇겠습니까? 뭐 독재 국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독재 국가고 구체적으로 보면 공산당이 집권하는 나라들이 그래요. 왜냐면 사회주의 이론 자체가 그렇거든요. 모든 국가 권력, 그 국가 권력에는 사실상의 시장에서의 어떤 자원의 배분 기능도 다 국가 권력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모든 국가 권력은 당에 집중되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권력 구조가. 좀 민주당이 하는 게 딱 그거예요. 검찰 인사가 됐던
판사 인사가 됐던 사실상 집권 세력에서 다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근본적으로 이유가 뭐냐? 모든 국가 권력은 당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또 사회주의 국가는 일국가 일당주의거든요. 네. 일국 일당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집권당 하나에서 모든 국가 권력이 나와야 된다. 이론적 기반은 거기입니다, 사실은. 야, 이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자르고 어떤 사람을 들일지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잘릴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있는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